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기업의 실패 사례 같은 데 보면 다른 회사에서 크게 효과를 봤다든지 대세 트렌드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장비나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도입해서 실패하는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본질이 뭔지,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챙겨봐야 되고, 도입 이후에도 꾸준히 문제를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건 등한시하고 단순히 도입만 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방치하다 보면 조차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큰 화를 부를 때가 있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분명히 효과가 있는 시스템이고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게 증명이 된 건데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기업의 사례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만 했다고 무조건 자본주의의 모든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1990년대 중후반 유럽 발칸 반도의 한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큰 가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자유고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이 두 가치를 두고 비교해서 뭐가 더 낫다고는 할 수는 없고 둘 다 중요한 가치죠. 자유와 효율, 자본주의에서 어느 하나 빠져서도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먼저 첫 번째 가치인 자유를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유에 반대되는 개념은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자유와 규제를 들으면 맹목적으로 자유는 좋은 거고 규제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자유와 규제는 선과 악 같은 그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금과 설탕처럼 그때그때의 경제 환경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장이 요구되는 부분이 크다면 자유의 비중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자유는 빠른 성장에는 유리하지만 동시에 부정부패와 비도덕 같은 부정적인 문제도 같이 키우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문제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커질 때는 다시 규제를 늘려서 어느 정도 시장의 질서와 기준을 잡고 정돈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좀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규제는 규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 질서와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는 규제가 제 역할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또 방해가 되는데요. 그때는 또 자유의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유 하니까 자유만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유와 규제는 한 세트의 개념이지 선과 악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효율성도 마찬가지인데요. 효율도 자유처럼 맹목적으로 무조건 추구해야 될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치를 두는 효율은 상호 이익이 되는 효율, 도덕적인 효율이라든지 절제된 효율처럼 효율 앞에 무언가가 전제된 효율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그러네요. 자기한테는 효율일 수 있지만 상대나 집단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걸 효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측면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인 사업 진행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독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독점을 가지고 효율적이라고 말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독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아가고 경쟁기업의 경쟁 의지를 떨어뜨리고 특정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전체로 봤을 때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사업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도덕성이라든지 공정성 등이 전제되지 않는 효율을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부르진 않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많다고 마약이나 매춘 같은 사업에 효율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진 않죠. 앞에서 말한 절제된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는 효율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말하는 자유와 효율은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와 효율을 왜곡해서 이해하면 무절제한 자유와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 국가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본주의를 잘못 활용한 케이스라는 거네요. 네. 1997년에 알바니아에서 국민의 3분의 2가 재산을 잃는 대형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시위로 번지고 내전으로 확대돼서 2,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바니아 하면 마피아가 유명하죠. 맞아요. 그것도 사실 이거랑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알바니아의 정치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알바니아는 1946년에 공산권이 들어선 이후에 엠버 호자라는 독재자가 집권하게 되고 이후 45년간 공산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 폐쇄 경제를 고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1989년에 동유럽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알바니아도 이 혁명 여파를 받아서 1991년에 자유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됐고요. 이때 자본주의를 지향하던 정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지난 47년간 이어진 공산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알바니아가 공산 독재 하에서 폐쇄 경제를 고수하던 나라다 보니까 국민들부터 정치 지도자들까지 제대로 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경험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막연히 자본주의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만 있었지 정치인과 관료들 사이에서도 애초에 금융규제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이해도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네요. 그렇죠. 좀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적인 자유, 돈만 잘 벌 수 있으면 그게 효율이고 자본주의라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 경험이 없는 나라다 보니 당시 집권 정부에서는 자본주의를 잘 아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영입한 사람이 피라미드 폰지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알바니아 정부와 피라미드 투자회사 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고요. 피라미드 회사들이 정부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설립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설립된 피라미드 투자회사들을 보면 월 수익 5, 6%에 어떤 회사는 연수익 100%를 보장할 정도로 배당률도 굉장히 높게 쳐줬어요. 이러다 보니 당시 전 국민의 3분의 2가 피라미드 투자에 뛰어들게 됐고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사실 투자 수익만 보면 안 하는 게 바보였던 상황이에요. 월 수익 5, 6%나 됩니까? 네. 평균적으로 보면 매달 배당금이 4개월치 월급 정도를 지급할 정도였고요. 높은 배당 수익을 제공했는데요. 사실 이 배당 수익에는 뒤에 늦게 투자한 투자자한테서 돈을 받아서 앞에 먼저 투자한 사람한테 배당 수익으로 주는 폰지 사기가 엮인 것도 맞는데 근데 실제로 초반에는 피라미드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거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초반에는 투자 같은 투자를 했다는 말인데 무슨 수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길래 그렇게 큰 배당 수익을 줄 수 있었다는 겁니까? 사실 이게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투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보면 마피아한테 마약 및 매춘, 무기 공급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유고슬라비아에서 내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기 판매로 투자 회사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회사들이 그런 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봤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은 투자 수익이 좋아서 거기에 너도 나도 투자했다는 거고. 맞아요. 물론 국민들은 세세한 투자 내용까지 몰랐던 사람도 많았겠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그런 사업에 돈 대주는 꼴이 된 겁니다. 리암 니슨이 나오는 영화 테이큰을 보면 거기에 알바니아 마피아 갱들이 많이 나오는데 1990년대 이때 그 투자회사들이 투자해주고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이런 알바니아 갱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됐고 국제적으로 넓어지는 계기도 됐죠. 아, 알바니아 마피아가 그렇게 커지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당시에 알바니아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국민들도 당시 기준으로 3, 4개월치 월급에 준하는 배당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알바니아 경제가 이런 피라미드 투자회사들이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 이전 3년 동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던 나라였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이런 투자회사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되게 되면서 그리고 배당금이 지급되게 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실제로 나아지게 된 겁니다. 이후 경제 성장률도 10% 가까이 급상승하게 됐죠. 투자하고 높은 배당금 받아보니까 국민들도 자본주의 좋은 거네 생각을 했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앞에서 말한 자유와 효율이 왜곡되어 버린 자본주의죠. 당시 알바니아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애초에 최소한의 규제 자체도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무절제한 효율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규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썩어가지고 이런 투자회사들과 정치인들 간의 정경유착이 심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정치인들이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 홍보 전략으로 피라미드 투자회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피라미드 투자회사 덕분에 국민들이 배당금도 받고 하면서 삶이 나아졌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선거 전략으로 이런 투자회사들을 많이 이용하게 된 겁니다. 당시 베리샤 대통령과 집권당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고금리를 보장하는 이런 피라미드 투자 정책을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일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당시 국민들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돈이 되고 삶이 나아지는 게 보이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이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자유와 효율성만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된 일이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당시 투자회사들은 마피아들을 통한 비윤리적인 사업과 내전 중인 유고슬라비아의 무기 판매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1996년쯤 돼서 유고슬라비아가 내전이 끝나게 되면서 수익 모델이 꺾이게 됐고요. 이때부터 배당금 지급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인 폰지 사기가 커지고 결국 1997년 1월부터 피라미드 투자회사들이 하나둘 부도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결국엔 전국민 부도 사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에서 국민의 3분의 2가 투자했다고 했는데 분노한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투자라고 부추긴 부분도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열받은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는 발포 명령까지 내리면서 유혈 진압을 하게 됐고요. 이게 결국 내전으로까지 확대되게 됐습니다. 정부와 시위대 말하는 거죠. 네. 나중에 이 내전은 유엔군까지 개입되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알바니아는 이 내전으로 인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전인 10년 전 수준으로 경제가 추락하게 됐습니다. 알바니아 피라미드 사건은 하나의 금융사기 사건으로만 많이 알려진 게 사실인데,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을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실제로는 우리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알바니아인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처음 접하면서 자유와 효율성이라는 이 가치를 왜곡해서 받아들인 게 문제였는데요. 뭘 하든 규제만 없으면 좋은 거고, 내가 투자한 돈이 마약을 파는데 사용되든 무기 밀매를 하는데 사용되든 무슨 짓을 하든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효율성만 나오면 되는 거였죠. 자본주의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게 잘못인 겁니다. 그럼 이제 당시 기준으로 알바니아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게 잘한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바니아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유와 효율성을 추구했는데 이때 추구한 자유와 효율성이 과연 당시에 정당했는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애초에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잘못 사용한 게 문제가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효율성은 그 앞에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효율도 도덕성이 전제돼야 되고 자유도 절제된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규제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 전제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겪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공산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왜곡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요. 현대 자본주의도 자유라는 가치를 왜곡하게 되면서 거품이라든지 금융위기, 사기 등의 형태로 우리가 항상 반복된 위기를 경험하게 됐다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꼭 우리가 자본주의를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자본주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도덕성과 절제, 성실 등이 기본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이를 등한시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왜곡되고 있는 자본주의를 원래 모습인 마냥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자본주의는 썩고 썩어 자본주의가 오히려 자유와 효율성을 해치는 그런 결과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